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건축사 특론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크게 이 수업의 큰 두 가지 주제를 이루고 있는 건축에서의 항구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도시 아카이브를 이해하고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에 대해 그 두 가지 주안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주차 동안 진행되는 내용 중에 큰 줄거리이니까 이 내용들을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제가 2학년 한국건축사 수업에서 제일 처음 첫 시간 제일 첫 번째 화면, 표지 다음으로 첫 번째 화면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은 은혜사 운부암이라고 하는 은혜사에 딸려 있는 암자의 모습인데, 흔히 우리가 이렇게 어떤 건물의 밑부분에 만들어져 있는 계단을 통해서 대웅전 앞마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누하 진입이라고 합니다. 이를 단면으로 살펴보면 지금 요 석탑이 있는 마당의 대웅전은 요렇게 경사지에 요렇게 만들어져 있고, 바로 요 위치에 누마루가 누 건축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진입하는 사람은 필로티로 떠 있는 높은 건축물을 보면서 이 건물의 하부를 뚫고 들어가는, 그래서 계단으로 밟고 올라가는 그런 구성을 하게 되고, 마당에 도착해서 뒤를 돌아다 보면 단층 건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요 바깥에서 들어올 때는 얘만 보이고, 이 뒤가 건물에 가려져서, 이 뒤에 있는 건물이 뒤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그래서 요 앞부분만 보인다라고 하면,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얘는 누정 건축은 단층의 건물로만 보여지지만, 얘하고 세트를 이루면서 마치 두 개의 건물로 포위되어 있는 아늑한 앞마당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누하 진입이라는 것이 이게 대한민국의 현대 건축계에서도 이게 굉장히 좋은 드라마틱한 컨셉 공간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 현, 그러니까 현대 건축가들도 지형을 지형을 이용하는 전통 건축의 어떤 공간 수법이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하다, 이벤트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전통 건축에서 누하 진입이라는 것이 이게 원인일까 결과일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누하 진입을 먼저 고려하고 건물을 안 쳤을까? 아니면 필요한 건물들을 차곡차곡 어, 세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누하 진입이 만들어졌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규명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현대 건축에서는 결과로서 어, 그 결과로서 누하 진입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포인트를 찍는다라고 하면, 전통 건축에서는 이 누하 진입을 의도했다라기보다는 이 경사지의 건물을 여러 채의 관문을 지나서 대웅전으로 당도하는 이 프로세스 여정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누하 진입이라고 하는 일종의 타입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그것이 현대에까지 전달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누하 진입이 주목할 만한 사실임과 동시에, 그렇다면 이 누하 진입이 어떠한 연유에서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경사지라고 하는 부분, 사이트가 갖고 있는 특성,
그리고 사찰 건축이 계속해서 어, 일주문, 불이문, 천왕문 뭐 이러한 식으로 어떤 게이트를 지나면서 계속 부처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프로세스의 건축 공간을 가진다라고 하는 점, 이것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분석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 건축의 한국성을 이해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누하 진입은 어떤 공간의 일종의 타입, 유형이라고 한다면 이 누하 진입이 왜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한국 건축, 한국성을 이해해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 이러한 분석 과정과,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한국적일까라고 하는 포인트를 집어내는 것과 그것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한국성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이 수업에서 전체 15주 동안 우리의 건축을 들여다보려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한국 건축사 특로는 어, 한국 건축사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속해 있습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 영역을 얘기를 합니다. 이 공간은 국토, 영토, 영해, 영공이라고 하는 국토와 거기에 딸려 있는 지형, 기후, 식생, 대표적으로 뭐 산악지형, 우리가 어, 에베레스트 같은 산악은 아니지만 국토 전체의 70% 이상이 경사지, 산지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사계절이 뚜렷하다라고 하는 이 한국이라고 한 한반도라고 하는 공간에서 한국인이 이곳에 살았던 우리 민족이 만들어낸 그러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내에서 건축은 그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키텍처라고 하는 아키와 텍톤이 만들어진 합성어로서 어, 가장 으뜸이 되는 만드는 사람, 가장 최고의 만드는 사람, 계획을 만들 수도 있고 실제로 공사, 조립, 시공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그것을 감독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목수 뚝딱뚝딱 톱질하고 망치질하는 목수가 아니라 가장 큰 뭐 신전, 궁궐, 뭐 시장, 뭐 이러한 것들, 가장 굉장히 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종합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 아키텍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현대에 맞게 번역한 것이 바로 이 건축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건축이란 말은 일본에서 만들어서 한반도로 건너온 거예요. 이 건축은 일본이 아키텍처를 어떻게 번역할까라고 해서 탄생한 번역어이자 신조어이고, 다만 이것이 건축 설계라고 하는 건축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아키텍처가 갖고 있는 용어 자체와는 구별되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당대에 가장 으뜸이 되는 조형물 또는 구축물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 그리고 그것이 갖고 있는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2020년 현재에 서서 이 과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현재에서 과거의 사실의 팩트를 어떻게 찾아내고 그것을 현재에 이해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어떠한 교훈이 될 것이냐라고 사용하는 것까지를 역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 특론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한국 건축사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커리큘럼 상으로는 한국 건축사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
또는 다루었다라고 해도 가볍게 다루었던 부분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데 있고, 또한 1학기 때 했었던 도시건축 세미나에서 다루었던 부분과도 구분이 되어지는 그 가운데 있는 블루 오션 영역을 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한국성이 아까 한국성이라고 하는 주제와 아카이브라고 하는 주제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한국성은 대체로 전 근대에서 만들어진 건축물과 건축 행위를 통해서 이 건축에서의 한국성이 뭘까를 같이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인 것이고, 이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은 뭐 후에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아카이브 어떤 역사적 도시와 건축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물을 소비하는 주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동시대적인 아카이브를 생산해내는 생산자로서 우리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 두 가지 주제를 중심에 두고서 수업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건축과 한국성 또는 건축의 한국성, 한국적 건축이라고 하는 얘기로 말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면 한국적인 건축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건물이 생각나나요? 어, 아마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아마 이런 전통 건축 또는 전통 건축과 닮아 있는 구축물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 한옥이라고 하는 또는 전통 건축이라고 하는 건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한국적이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다만 이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건물은 당시 60년대에 국립박물관 용도로 지어진 것이고, 그때의 뭔가 이 한국성이 무엇이냐, 전통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건축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던졌던 문제작입니다. 그 얘기는 이번 학기 요번 건축사 특롱의 하반기 중에서 외생 논란 또는 어떤 한국성에 대한 탐구 뭐 이러한 부분에서 좀 다뤄볼 예정이고요.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직접적인 형태를 다루고 있는 것. 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주한 프랑스 대사관. 한국에 있는 프랑스 대사관의 건물이고, 요 건물 자체는 대사관저입니다. 그러니까 대사와 그 가족이 살고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에서는 여기는 김중업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1세대 건축가, 2세대 건축가가 설계를 했고, 마치 기와 지붕을 직접적으로 따르고 있진 않지만 그 어떤 처마의 곡선, 지붕의 곡선을 따라가고 있고, 뭔가 이 기둥은 기둥 또는 공포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 구분이 되어서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기단을 가지고 있는 것, 뭔가 이러한 형태, 어떤 한국 전통 건축이 가지고 있는 형태 논리를 프랑스에서 유학한 김중업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프랑스 대사관 건물로서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마련된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한 지 뭐 한 반세기가 되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나라에 흔하지 않는 건축물이면서 또 한국적인 느낌도 나는 그런 좀 매력 있는 건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방철린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설계한 연화당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그냥 2층짜리 또는 여기까지 한 3층 정도 되는 단독주택으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그 형태도 굉장히 반듯반듯한 직교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얘를 한국적이다라고 지금 이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마치 큰 누정건, 누하진입의 어떤 누하진입하는 그 동선의 위에 있는 건물과 같은 모습. 마치 여기에 이렇게 생긴 지붕이 올라가면 어울릴 것 같은 그러한 기둥과 바닥판과 가운데가 비어져 있는 벽체가 없는 빈 공간이 읽혀지죠. 그리고 지면과 높이 떨어져 있는 이 간격. 자, 한국적인 것이 아까 얘기했던 뭐 요런 거와 같이 형태로 뭐 기단, 몸체, 기와지붕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직접적으로 갖다 쓰지 않아도 어떤 한국 건축에서 보여지는 어떤 공간의 느낌, 분위기, 얼개 이러한 것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한국적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또 가장 최근에 지어진 가운제라고 하는 건물을 보면 이 지붕은 마치 무슨 외계 우주선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요 형태를 보면 한옥이 갖고 있는 지붕 형태의 분위기를 갖고 있고 가운데를 비워서 앞마당을 만들어내고 있는 점, 뭐 이러한 것들은 한국 건축이 21세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재해석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하나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한국적이다, 한국성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한국성을 표현하는 방식이 여기 있는 이 네 가지가 모범이다, 정답이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 비평의 측면으로 이 건물들이 한국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물론 그것이 건축적으로 합리적이냐 아니냐 또는 심미적으로 외관상으로 적합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떠나서 한반도에 지어지는 건축물로서 한국성을 어떻게 따를 것이냐,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건물들과 달리 좀 더 집중해서 그것들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물들을 보고서 한국성을 읽어낼 수 있는 시각, 그 시각을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성을 다루고 있는 것은 실제 건물들 뿐만이 아니라 계획 공모전에서도 읽혀집니다. 우리나라의 공모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게 한국 건축 문화 대상, 뭐 한국 건축 대상, 뭐 이러한 것들에서부터 각 학회나 어떤 전문 기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좀 특별하게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한옥공모전이 있습니다. 한옥공모전은 그야말로 전통 건축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한옥이 현재 현재에 어떻게 도시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겠느냐, 이 국토 내에 자리 잡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스터디 또는 예시를 던져 제안해 달라라고 하는 취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공모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것이 현대적으로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한옥이 현재의 도시의 모습과 어울리게 발전할 수 있겠느냐, 변모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진행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한국성을
추정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한옥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건축 유형을 상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이 공모전이 가지는 장점이면서 또한 한계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옥 공모전이라고 이미 못을 박아놓았기 때문에 아무리 공모 요강에서 한옥이지만 현대적인 재해석, 새로운 시도를 권장합니다라고 붙이켜도 한옥에서 스스로 크게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한계를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 하나 뭐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것은 바로 흙건축입니다. 흙건축. 어. 한옥을 짓는 재료인 황토가 몸에 좋은 거는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건축 재료로 한옥에서도 황토라고 하는 것은 나무로 만든 뼈대 사이에 벽을 채워 넣을 때 쓰는 부속 재료입니다. 그런데 아예 이거를 마치 콘크리트처럼 어, 어, 미장 재료를 쓸 수 있고 아니면 아예 콘크리트처럼 구조체로 쓸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발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북미에서는 이러한 흙 건축이 하나의 건축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고 또한 이 흙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질감 이거를 어떤 건축의 어떤 희소성 특수성으로 보여줘서 인면 요소 건물의 외관, 건물의 인면 요소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재료로서의 성능까지도 확보하는 그러한 실험과 증명 그리고 건축 계획과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흙건축 공모전이 진행이 되었고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한옥 공모전 다르게 한국성 흙 그 중에서 황토라고 하는 건강한 자연 재료가 갖는 건강한 자연 재료를 건축으로 현대의 주요 건축 재료로 사용했을 때 이걸 활용해서 어떠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리고 흙이 가지고 있는 황토가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에는 어떠한 건축 유형과 프로그램과 규모가 맞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점에서 보면 아까 설명했던 것들의 적지 않은 수가 한국성이라고 하는 것을 형태, 공간, 재료에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그러니까 숙련된 전공자가 아닌 우리 눈에도 이것이 이색적이다. 그런데 한국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이러한 것들이 꼭 당장 한번 처음 보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그러한 직관적인, 직접적인 시각적인 형태가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재해석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한국성을 찾아가 보자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이 수업이 한국의 건축 역사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차원입니다. 건축은 흔히 그 사회의 총체적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얼마나 발전이 되어 있느냐, 문화적 소양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건축물을 통해서 그래서 피라미드 아니면 그리스 신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대를 반영하고 사회의 수준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역사 자체를 이해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건물을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에 대한 아주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 과거의 그 건물을 들여다봐야 할 것이고 또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원래 건물이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하는 그 오리지널리티를 찾아가는 방법으로서도 건축을 역사하는 태도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건축 생산 시스템 속에서 레퍼런스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한옥이 직접적으로 형태를 그대로 또는 2배, 3배 크게 확대해서 새로운 현대에 유용한 건축물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기존과 같은 크기더라도 현대적인 용도에 맞도록 그 구성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예 현대에 맞도록 현대적인 건축물과 어울리도록 재해석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원천이 필요한 거죠. 원천, 바이블 또는 그 모범 사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과거의 건축물을 들여다봐야 하는, 그래서 그 어, 그러한 이유로서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 보면 현재의 건축이 한반도에서 지어진 건축이 갖는 특수성, 그것이 재해석된 한국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는 정답이 없는 부분이고, 뭔가 좀 선도적으로 또는 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놓았던 어떤 점적인 사례들로서는 존재하고 있지만, 한국성은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기도 어렵고 규정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성을 얘기해보자,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 수업의 절반의 취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건축 속에서 한국 건축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건축의 유전자를 찾아봤으면 하는 것이, 찾아내고 싶다, 같이 생각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 수업에서 기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계 속에서 한국 고유의 건축성은 무엇이 있을까? 세계라고 하면 북미, 유럽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당장 아시아권에서 또는 한중일 안에서 한국의 고유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의 착, 어, 건축의 유전자를 찾아서 이 고유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한반도 내에서도 이 개별 건축물이 갖는 어떤 건축성, 차별성, 한국성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건물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종묘입니다. 종묘. 동양의 파르테논이라고 자찬하고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은 조선의 초기부터 역대 임금을 장기간 동안 모셔옴으로써 원래 다섯 칸으로 시작한 건물이 지금의 열, 어, 열 지금의 19칸의 규모를 갖는 그러한 건물로 성장했다, 확대되었다. 이러한 어, 건물의 어떤 증식, 이러한 것들이 종묘가 갖는 한국성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건물이 크지만 가장 조용한 건물. 왜냐하면 여기는 재래 공간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가장 엄숙하고 가장 근엄하고 조용한 건축 공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래서 건물을 수평적으로 배치하고 그것만큼 넓은 월대, 뭐 기단으로 치면 여기에서부터 마치 이 건물이 시작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종묘가 갖는 특징이자, 한반도에 있는 한옥이나 또는 현대 건축을 통틀어서 한반도에서 갖는 특징이기도 하고, 국외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특별한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묘의 특징이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것은 종묘가 갖는 건축의 한국성이 무엇이냐를 묻는 것이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한국 건축이 갖고 있는 한국성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의 여러 가지들 중에 하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방편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수업 이후에 한국 건축의 어떤 특수성, 한국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수업을 함께 진행해 보겠다라고 하는 취지이고요.
그래서 뭐 좀 초보적이지만 이런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예를 들면 사찰, 불교 건축 하면 뭐 이러한 건물을 하나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속리산 법주사 팔상전이 있죠. 부처라고 하는 대상을 인격화한 불상을 만들고 그 불상을 모시는 그리고 그것을 그 불상에 예를 올리는 종교 공간이 바로 사찰이 되는 것인데 그 사찰의 원류는 가장 최초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도의 스투파라고 하는 건축 타입과 만나게 됩니다. 이 스투파는 탑을 번역하는 영어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 탑은 원래 부처의 석가의 몸에서 나온 진신사리를 봉안하는 공간이었고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인도에서 고대의 죽은 자를 기념하는 일종의 우리로 치면 무덤과도 같은 건물입니다. 이것이 서가라고 하는 당대의 어떤 독보적인 종교 신앙의 대상 종교인을 만나게 되면서 스투파라고 하는 일종의 건축 유형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고 이 형태 자체가 어떤 세상의 우주의 이치 또는 불교의 어떤 불교가 추구하는 이상성 뭐 이러한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히말라야를 돌아 시계 방향으로 돌고 돌아서 한반도에 들어오는 동안 재해석된 모습의 결과물로서 이러한 형태로 드러나게 현재 전달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현재로 오게 되면 현재는 콘크리트 시대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콘크리트 시대에 맞는 건축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언뜻 보기에도 이러한 법주사가 갖고 있는 건물의 유형과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건물의 형상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도 얘를 사찰 건축, 불교 건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형태를 만드는 논리가 형태 논리와 공간 논리가 이 과거의 것들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되는 그 상징물을 두고 그것의 예불 공간과 또한 그 부처 앞에서 부처를 기억하며 어떤 부처의 말씀에 정진하는 어떤 수련 공간을 함께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한국적인 이 목조 건축물이 만들어내는 어떤 공간감을 어,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 건물을 불교 건축으로 이해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탑이라고 하는 죽은 자를 봉안하는 공간이 고대 아시아에서 불교 건축이라고 하는 목조 건축으로 만들어지는 불교 건축으로 번안이 되었고 이것이 콘크리트로 번안이 되었는데 이것을 관통하는 것은 바로 신앙의 대상 그리고 신앙의 대상을 포괄하는 공간의 조형 이러한 것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이 건물을 하나의 서로 전후 관계로서 엮어볼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이곳을 관통하고 있는 이 요소들을 우리가 건축 유전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같은 얘기로 우리가 소위 한옥이라고 말하는 주택으로서의 전통 건축 역시 그 근원은 움집이라고 하는 물론 더 돌아가면 동굴도 있겠죠. 근데 인공 구조 사람이 먹고 자는 공간을 위해서 만들어낸 인공 구조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원형은 움집을 가져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대로 오게 되면 평당 몇 천만 원씩 하는 아파트에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목할 만한 건 이 세 가지가 생김새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수준, 형상, 그리고 어떤 공학적인, 엔지니어링적인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관통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좌식과 온돌입니다. 이 세 개의 공간 다 바닥에 앉아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또 그 바닥은 우리가 사계절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겨울철을 대비해서 바닥이 뜨뜻해지는, 그래서 그 바닥의 열기가 공기 전체를 대류로 데펴주는 그런 온돌 난방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움집에 당연히 있습니다. 물론 최초의 움집에는 없었겠지만 움집이 계속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들어오면서 발전하는 과정에서 부분 온돌이라고 하는 집의 한쪽 구석, 그러니까 집 중앙에 있는 화로에 연기가 빠져나가는 연도를 만들어서 그 연도가 그 연기를 퍼져 나가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옥으로 오게 되면 부뚜막에서 시작하는 열기가 어, 안방의 구두를 통해서 안방 방바닥 밑에 구두를 통해서 발을 덜구고 굴뚝으로 나가게 되는, 그것이 현재 아파트로 오게 되면 보일러식의 보일러가 연결된 보일러가 연결된 온수 파이프로 바닥 전체를 난방을 하는, 그러면서도 식탁을 놓고 책상을 놓고 침대를 사용하는 그런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한국적이다라고 바로 여러분들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 또 하나는 죽은 자를 위한 묘 시설입니다. 묘. 대표적 우리는 그냥 보통 묘라고 하면 바닥에서 이렇게 마치 이렇게 그 밥그릇 엎어 놓은 것처럼 생긴 봉분이 있는 묘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요것은 묘의 어떤 전형적인 형태가 될 텐데, 이게 과거로 내려가면 어, 장군총 같으면 이런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또는 경주 같으면 훨씬 큰 무슨 눈썰매장만큼 큰 그러한 큰 규모로 봉분이 만들어져 있기도 합니다. 더 옛날로 내려가면 고인돌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이겠죠. 청동기 시대의 어떤 장례 시설인데 엄청나게 큰, 사람 몇 명이 도저히 들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돌을 지상으로부터 들어 올려지게 고정해 놓은 그러한 구축물입니다. 도대체 개인적으로는 도대체 이걸 왜 만들었나 싶긴 하지만, 또 좀 다른 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걸 만들 수 있는 마을 공동체 조직의 어떤 우두머리를 기념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둘은 지표면에서 솟구쳐 올라와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사자 돌아가신 분을 기념하는 상징물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상징의 형태를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은 시대별로 사회별로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런 면 때문에 현대 사회, 현대 한국에서는 납골당이라고 하는 것으로 옮겨옵니다. 봉분을 만드는 것은 돌아가신 조상을 대하는 가장 좋은 태도이겠지만, 그거를 한결같은 모습으로 유지하는 것은 그 주변에 살아서 받들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 생활에 각 여러 가지 애로점이 되기 때문에 아예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다가 모셔놓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재밌다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억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으리으리하게 솟아올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전의 무덤들이 어떤 대표자 한 명을 기억하는 독립된
일종의 구조물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굉장히 개인의 위치는 굉장히 작게 줄어들었지만 이것이 모여서 굉장히 큰 마치 전문화된 기념 무슨 성당과 같은 종교시설 같은 어떤 기념시설로 상징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점도 흥미로운 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한국에서는 어떤 돌아가신 분들의 자리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태로 기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건축의 유전자를 찾아보자. 그래서 뭐 이렇게 밝혀보자, 규명해내자라고 하는 거기보다는 이 유전자를 이런저런 주변의 것들과 함께 연결지어서 어, 상 이런 것들과 비교 관계 또는 좀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과정을 통해서 유전자를 드러내보자. 도출시켜보자라고 하는 수업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래서 한중일간의 비교를 하거나 또는 한국 건축을 좀 더 한국 건축사 때보다 훨씬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거나 이러한 식으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도시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도시 플러스 아카이브입니다. 아카이브란 얘기, 어,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은 그 어원을 따라가 보면 통치하다, 명령하다라고 하는 어원으로 따라갑니다. 이것에 파생된 아키붐이라고 하는 용어는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문서 형태 기록을 보존한 장소와 기관을 얘기를 합니다. 무언가 기록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록물이 통치하고 명령하는데 일종의 문서로서 뭐 법률, 규칙 뭐 이러한 걸로 작동하던 것이 그것이 남겨져서 보관되는 동안 보관이 오래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어떠한 기록물을 통칭하는 기록물 자체를 통칭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보존하는 장소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떠한 개인이나 조직 또는 기관이 생산해낸 자료 중에서 가치를 인정받아서 선별된 자료 그 자료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그 자료를 보존 관리하고 소통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카이브는 자료이기도 하고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아카이브가 뭡니까? 무언가 생산된 자료를 보관하고 기록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크게 요 두 가지 기관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서관, 책의 형태, 문서의 형태의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그것을 보관하고 있고 필요한 사람이 읽어보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또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갤러리 이러한 것들은 어떤 창작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예술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도시, 새로운 나라에 여행을 가게 되면 박물관을 가봅니다. 왜? 그 나라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적 소양, 문화적 결과물들을 파악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여기에 속하지 않는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자가 책을 간행을 하면 그것은 도서관으로 갑니다. 그런데 책을 만들기 위해서 직접 손으로 쓴 원고 또는 수정한 자료들은 도서관으로 가지 않습니다. 바로 어쨌든 책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생산되어 온 자료들 역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아카이브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또 박물관에 소장된 미술품
그림 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조각품 하나 멋있는 거 이 경우도 이걸 만들기 위해서 스케치를 하고 한번 만들어 보고 또 뭐 하는 뭐 다시 스케치해 보고 만들어 보고 하는 과정들 역시 아카이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도서관,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형화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 또는 뭐 글자의 저작물로서 책, 그러니까 이미지의 저작물로서 그림이나 사진, 소리의 저작물로서 테이프, LP판, CD 아니면 MP3 뭐 어,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것들과 결을 달리하는 하지만 그 자체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 자료의 유형들을 통으로 묶어서 아카이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건축에서는 도면, 모형, 판넬 뭐 이러한 것들을 건축의 아카이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러한 것들은 도서관이나 박물관으로 들어가기에는 뭔가 좀 결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일시적으로 전시될 수는 있어도 이것을 어, 건축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자료들을 어, 박물관 자체에 전시한다, 보관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 그렇게 익숙치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건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분명히 중요한 자료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아카이브라는 이름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카이브로 다룰 수 있는 것이 과거의 자료로서는 영권의궤 또는 근대 100년 전에 찍어진 건축물을 기록하고 있는 사진 또는 그 건물을 기록하고 있는 책을 들 수가 있습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최종 생산된 결과물, 완성품은 건물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도면, 또는 뭐 공사 관련 자료, 뭐 완공된 후에 어떤 완공에 관련된 어떤 행정 서류들 이러한 것들은 되고 난 다음에 이 가치를 이것의 보관이 어, 애매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건물을 어떠한 과정을 프로세스를 통해서 생산해냈느냐 그리고 이 건물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나중에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 자료로서 이러한 자료가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아카이브라고 하는 이름으로 현재에는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에 오게 되면 이러한 기록물로 형태로 등장하는데 어떤 박물관에서 계속 특정 제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곳의 현황과 연역을 다루는 방식들이 있고 또 요즘에는 어떤 이러한 기록물들을 개인 자격으로 또는 어떤 동아리 같은 단체에서 만드는 것들도 있어요. 재건축을 하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그 여기서 그 장소의 추억을 오랜 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록물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아카이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이 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자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전문 연구자가 생산해내는 생산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에 전문화된 관계자가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면 건축물로 치면 건축 건축사가 도면을 그리고 시공 기술자가 시공을 하는 그러한 식의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생산물은 우리는 소비를 합니다. 사용을 하는 거죠. 이 스터디를 할 때 건물 도면을 구해서 보고 시공 백서를 찾아서 이 건물을 어떻게 지었는지 또 이 건물에는 어떠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생산자와 소비자가 구분이 되어 있던 것이 현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이 자료를 소비하기도 하지만
생산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수업에서 아카이브를 다루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있던 수업에서 뭐 이러한 식으로 어떤 서울의 특정 지역을 분석해서 그것을 자료로 생산해내는 아카이브 활동을 했었습니다. 수업 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아카이브의 생산자로서 과제를 진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건축사 특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국 건축의 한국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두 가지 테마를 다루려고 합니다. 출석 20%, 그다음에 시험은 기말고사만 서술형으로 논술형으로 볼 거고요. 과제가 나머지 5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제량이 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주차를 얘기를 했고요. 2주, 3주, 4주차까지는 동아시아 목조 건축이라고 하는 것의 테두리를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더 좀 현대적인 공부가 되기 위해서 현장 견학을 하나 넣었고 이것을 위한 사전 스터디로서 이론 강의를 해주려고 합니다. 소위 신한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다만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혹시 가능하다라고 하면 뭐 이번 학기 후반부라도 방문을 하도록 하고 아니면 우리의 수강 인원을 살펴서 가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동영상으로 뭔가 보여주든지 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현장 견학을 가겠다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니다라고 먼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주, 6주, 7주 차는 건축 기술서라고 하는 대상을 가지고 한중일을 비교해 보고 그 중에서 한국의 사례인 영건의궤라고 하는 것을 좀 심도 있게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한국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건축서, 건축 기록물, 건축 백서라고 하는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영건의궤인데 사실 건축과를 다니면서도 이거를 한 번이라도 들여다볼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들여다보고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어, 물목 그러니까 물량 산출서를 보고 거꾸로 건축물을 유추해 보는 형태를 복원해 보는 뭐 그렇다고 건물을 제대로 다시 다 그려본다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어떤 규모인지 몇 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뭐 도리가 몇 개인지 뭐 이러한 것들을 좀 거꾸로 그려내 보자. 그리고 나서 중간 과제를 제출할 것이고요. 그 이유는 주제가 이제 아카이브로 바뀝니다. 그래서 9주차는 특강을 이 도시의 어떤 도시의 아카이브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외부 전문가를 특강을 듣고 그 다음에 제가 관련돼서 뭐 한국 건축에 대한 전통 논쟁, 역사 도시의 건축 보전, 그리고 한중일의 주거 건축과 주거 공간의 진화, 현대적인 진화, 뭐 이러한 어떤 히스토리들을 살펴보고 14주차에는 여러분이 중간고사 이후에 서울의 도시 공간을 탐구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조별로 그리고 기말고사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통해서 한국성이라고 하는 것을 서술하는 그러한 내용을 시험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리고 과제가 이제 크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통 과제가 첫 번째 도서 발제입니다. 도서 발제. 도서 발제라고 하는 말은 책을 요약해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 수업은 공부하는 수업입니다. 책 읽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수업 인원만큼 책을 각자 한 권씩 나눠 읽고 그 내용을 공유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그 책을 다 읽진 않더라도 뭐 우리가 지금 수강 인원이 수면 20명이다 하면 여러분이 적어도 20권 이 수업을 통해서 20권의 책이 갖고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어, 그런 식으로 그런 취지를 갖고 진행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단행본 수업과 관련돼서 읽어볼 만한 책 목록을 제공할 겁니다. 여기서 한 권씩을 택해서 내용을 요약합니다. 이 요약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체 내용을 균질하게 요약할 수도 있고 특정 부분에 좀 집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요약을 해서 문서로 작성해요. 그리고 나서 수업 시간에 5분 이내로 발표할 겁니다. 화면을 본인이 가져갈 거예요. 여러분한테 공유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발표하게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당장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중에서 본인은 어떤 책을 읽고 싶다라고 확인을 해서 바로 게시판에 선착순으로 참고로 요 책 재밌어요. 어, 지금 2주차라서 부담은 되겠지만 굉장히 잘 읽혀지는 책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권장을 합니다. 뭐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아마 빨리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덜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에세이 숙제가 있습니다. 에세이. 자, 우리가 전반기에 한국성에 대해서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수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점에서 한국 건축의 한국성이 뭘까에 본인의 생각을 한 페이지로 작성해 보는 겁니다. 시대는 꼭 전통으로 국한하지 않고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건축 경관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성이 뭘까라고 하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체험을 토대로 글을 써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어, 이게 중간 과제가 됩니다. 원래는 이게 궁궐이나 한옥마을 가서 실측을 하고 그것을 도면으로 그리는 연습으로 갔었는데 아무래도 실측 자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닐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 문화재를 하나 골라서 거기에 있는 도면,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한 장씩을 손도면으로 그려보는 과제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주택 용도의 건축 문화재는 웬만하면 다 실측 보고서가 간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온라인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다시 안내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거기에 있는 걸 가져다가 우리 다 같이 공통의 스케일을 정해서 그 스케일에 맞춰서 손도면으로 그려보자고 하는 것이고 이것의 취지는 우리가 어쨌든 한국 건축사라고 하는 범주 안에 속해 있는 건축사 특론 교과목이기 때문에 한옥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스케일, 부재 명칭을 이해하고 손으로 좀 그려봄으로써 어떤 한옥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일종의 맛배기식 감을 잡아보자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중간고사의 대체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말과제입니다. 기말과제. 원래 이 취지는 조별로 도시공간 탐구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 이 조편성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중간고사 이후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보면서. 자, 취지는 메트로폴리스, 서울 또는 수도권 이 안에 있는 어떠한 특정한 지역이 가지는 특징을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거대 도시 서울이라고 하는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성으로 확대해서 해석하거나 또는 이것과 구분되어지는 차별성을 이해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위상과 개성, 결국 이것이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건 1학기 때 도시건축 세미나하고 좀 유사한 설명인데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이 지역의 연역을 살펴보는 것을 좀 더 중요한 포인트로 잡으려고 합니다. 이 장소가 언제 어떤 모습이었고 어떻게 됐고 현재와 같은 모습을 언제 바뀌게 되었고 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봄으로써 현재 이 지역이 갖고 있는 경관이 위상이 가치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해보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성을 이해해보고 그 지역성이 갖는 차별성을 이해해보겠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4주차에 각 조별로 PPT를 공개 발표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5주차 이거를 문서화된 보고서로 제출할 것입니다. 기말 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공을 들여야 하겠죠. 이렇게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마쳤는데요. 이 수업은 이론 수업이기 때문에 대체로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수업이지만 함께 공부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여러분한테 과제와 책 읽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어쨌든 계속 이 수업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 수업을 개설했을 때부터 계속 일관되게 가져온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의 어떤 이러한 내용들을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